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박정숙은 버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옆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습관이란 참 무서운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 영길에게 말을 거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거든요. 4월의 산은 연두빛 새순으로 가득했어요.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생명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삼켰어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계절이었거든요. 봄이 오면 산에 가자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장남 민수가 정숙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정숙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43살의 민수도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눈가의 주름과 말하는 투가 남편과 똑 닮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산속 특유의 맑은 공기가 폐를 시원하게 채웠어요. 정숙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나무 향기와 흙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꽃향기까지 모든 것이 남편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할머니, 백구가 왔어요. 며느리 소영이 차에서 백구를 내려주며 웃었습니다. 8살 된 진돗개 백구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정숙 주위를 맴돌았어요. 남편과 5년 전 강아지 때부터 키웠던 백구였죠. 백구야,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알겠지? 정숙이 백구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듯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백구는 이상하리만큼 사람 말을 잘 알아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백구를 얼마나 아꼈는지 딸 수진이 꽃다발을 안고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맨날 백구 없으면 산책도 안 나가셨잖아요. 가족 4명과 백구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돌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정숙의 마음도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이 길을 영길이와 함께 걸었던 게 언제였을까요? 살아있을 때는 매년 추석과 설날에만 왔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쉬었다 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정숙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길이 만나러 가는 길인데 쉴 수는 없었어요. 67세의 나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10분을 더 올라가니 영길의 묘가 보였어요. 잘 관리된 잔디 위에 검은 화강암 묘비가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박영길 지묘라고 새겨진 글씨가 오후 햇살에 반짝였어요. 정숙은 무릎이 저려오는 것도 잊고 털썩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많이 와봐도 이 순간만큼은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민수와 소영, 수진도 차례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소영이 보자기를 풀어 재물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북어포, 사과, 그리고 생전에 즐겨 마시던 막걸리까지. 아빠, 저희 모두 건강해요. 수진이 무덤 앞에 하얀 국화를 놓으며 말했어요. 직장 생활이 좀 힘들긴 하지만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숙은 무덤 앞 잔디를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러운 풀잎이 손끝에 간지러웠어요. 애들 데리고 왔어요. 백구도 함께요. 당신 없는 집이 아직 낯설지만 그래도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백구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거든요. 무덤 주변을 빙빙 돌며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렸어요. 심지어 무덤 옆쪽 한 곳을 유독 집중해서 냄새 맡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정숙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백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뭔가 땅속에서 나는 냄새에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산 전체가 싱그럽게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새들의 지저귐과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영길과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무덤 왼쪽 끝부분을 몇 번이고 킁킁거리며 돌아다녔거든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막걸리 따를까? 민수가 병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걸로.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이 좋아했던 막걸리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저녁이면 늘 한 잔씩 기울이곤 했었거든요. 이거 한 잔이면 하루 피로가 싹 가신다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백구가 갑자기 컹컹 짖으며 무덤 왼쪽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백구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백구야,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듣지 않았어요. 무덤 옆 땅을 코로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앞발로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어요. 어머, 백구야. 안 돼. 정숙이 급히 일어나 백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뭔가에 홀린 듯 계속 땅을 팠어요. 하얀 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소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백구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요? 민수가 백구를 붙잡으려 했지만 백구는 으르렁거리며 물러나지 않았어요. 평생 온순했던 개가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다니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뭔가 있나 봐요. 수진이 백구가 파는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흥분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백구가 15분 정도 파자 땅속에서 뭔가 검은 것이 비쳐 보였거든요. 비닐 같은 게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백구를 옆으로 밀어내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어요. 검은 비닐봉지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꽤 두툼해 보였어요. 이게 뭘까요? 민수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물었습니다. 무덤가에서 나온 것 치고는 너무 깨끗했어요. 게다가 비교적 최근에 묻힌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봉지를 바라봤어요. 정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인지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열어봐야겠네요. 민수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봉지를 천천히 열자 안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5만 원권으로 묶인 돈뭉치가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어머, 소영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함께 계좌이체 내역서가 한 장 끼워져 있었거든요. 민수가 그걸 펼쳐보는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미숙 2억 원 송금 2023년 3월 15일.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불과 2달 전의 날짜였습니다. 홍미숙이 누구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 아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홍미숙이라는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가 왜 이 사람에게 2억이나 되는 돈을 보냈을까요? 아버지가.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런 걸 왜 여기에 묻어 놓으셨을까요? 백구는 이제야 진정한 듯 털털 털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말이죠. 가족들을 번갈아 쳐다보는 백구의 눈에는 왠지 미안함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이 돈이 뭐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지만 무덤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봄바람만이 쓸쓸하게 묘비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민수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부동산 계약서 사본도 있었고 은행 적금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모두 홍미숙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뭔가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정숙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모르는 여자에게 거액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증거를 묘 옆에 숨겨놓다니.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민수가 비닐봉지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재물을 정리했습니다. 즐거웠던 성묘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어요. 백구만이 꼬리를 살랑거리며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남편이 자신 모르게 다른 여자에게 2억 원이나 주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비닐봉지를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마치 폭탄이라도 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이죠. 소영과 수진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백구만이 정숙의 발치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도대체 뭘까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이 왜 그런 돈을?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영길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많은 돈과 서류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홍미숙이라는 낯선 이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민수가 비닐봉지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홍미숙이라는 분 모르세요? 수진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야. 아버지 친구들 중에도 없고 친척 중에도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인간관계는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이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한 번에 2억을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낸 것 같네요. 손가락으로 날짜들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3년 동안.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3년 동안 내가 모르게 그런 일을? 소영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끊던 모습들. 생각해보니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자주 늦게 들어오는 때가 있었어. 회식이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식이요?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버지 은퇴하신 지 5년 됐는데요. 그 말에 정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맞아요. 남편은 62세에 일찍 은퇴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회식을 그렇게 자주 나갔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그리고 정숙이 더 힘들어하며 말했어요. 전화도 이상했어. 누가 전화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으시고, 한 번은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황급히 끊으시더라고.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홍미숙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볼게요. 혹시 뭔가 나올지도 몰라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검색하던 수진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이거 뭐야? 뭐가 나왔어? 정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화면을 가족들에게 보여줬어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미숙의 정원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사장이 홍미숙이래요. 가족들은 모두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카페 내부 사진과 함께 홍미숙 대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압구정동이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그쪽에 볼 일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영길이의 늦은 귀가, 이상한 전화 통화, 그리고 압구정동. 모든 게 이 여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사진을 더 봐봐.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이 카페 소개 페이지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이상했어요. 카페 벽에 걸린 액자 사진들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거든요. 저건 소영이 화면을 더 크게 확대해 봤어요. 아버님 아니세요? 정말 그랬어요. 젊은 시절 영길이의 모습이 카페 벽 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 사진들과 함께 말이죠. 마치 카페 주인의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려 있었어요. 정숙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수가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믿어왔던 남편의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과연 영길이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걸까요? 백구가 정숙의 발치에 와서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백구의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영길이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다른 여자의 카페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과연 남편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뭘까? 정숙은 베개를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인데 이런 중요한 걸 몰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영길이의 회사 후배였던 김 과장을 만나보기로 한 거죠. 김 과장은 영길이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였거든요.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정숙은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정숙이에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영길이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김 과장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럼요, 형수님. 오후에 단골 술집에서 만날까요? 거기가 조용해서 얘기하기 좋거든요. 오후 3시 정숙은 영길이와 김 과장이 자주 가던 작은 술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에 향우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영길이가 생전에 김 과장이랑 막걸리 한잔하고 온다며 종종 들렀던 곳이었죠. 형수님, 어서 오세요. 김 과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68세의 김 과장은 영길이보다 한 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영길이 형 이주기였죠? 저도 성묘 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정숙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 과장은 막걸리 한 병을 시키더니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길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어요. 회사에서의 추억, 함께 출장 갔던 이야기 등등. 하지만 정숙은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홍미숙 얘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막걸리 2잔째를 마실 때쯤 정숙이 용기를 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영길이가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낸 적 있나요? 김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막걸리 잔을 들었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홍미숙이라는 사람 아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남에 카페를 하는. 김 과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그 이름을?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김 과장의 반응을 보니 정말 뭔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과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발. 김 과장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 영길이 형이 미숙이랑 아는 사이였어요. 얼마나 오래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후배 돕는다고 했거든요. 미숙 씨가 싱글맘이라 어려웠다고.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20년이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럼 그냥 도와주는 사이였나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미숙 씨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요? 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미숙이가 힘들어한다.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다. 그런 얘기들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카페 차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카페까지 차려줬다니. 그럼 돈도 많이 줬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김 과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파트도 한 채 사줬다는 얘기 돌았었어요. 강남 쪽에. 정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던 걸까요? 자신과 아이들은 아껴 쓰느라 고생했는데. 형수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여자 아이가 있다고 했죠? 네, 아들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김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요? 그 아이가 영길 형님과 닮았다는 얘기가. 김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거예요?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뜻인가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김 과장이 급히 덧붙였어요. 그냥 소문이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형수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김 과장이 위로했지만 정숙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 과장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0년 넘게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했다니, 아파트까지 사줬다니, 그리고 아이까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정숙은 김 과장에게 들은 얘기를 하나씩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홍미숙에게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영길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버지가... 수진이 말끝을 흐렸어요. 차마 끝까지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소영이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카페에 가서... 그래도 될까요? 정숙이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민수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함께 가드릴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면서 지내실 수는 없잖아요. 이틀 후 정숙은 민수, 수진과 함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정숙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과연 어떤 여자일까?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압구정로대 5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었을 때 미숙의 정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큰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여기가... 정숙이 카페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들어가 봅시다. 수진이 정숙의 팔을 붙잡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음악과 함께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님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카운터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얼굴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의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정숙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저 사람이 홍미숙일까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카페 벽면을 둘러보던 수진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어머니, 저거... 정숙이 수진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카페 벽 한쪽에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젊은 시절 영길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가족 사진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져 있었어요. 정숙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남편이 이곳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사실이었던 거죠. 실례합니다만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카운터의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홍미숙 씨세요?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정숙이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어요. 저 사진, 제 남편입니다. 홍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 설마... 박영길의 아내 박정숙입니다. 정숙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홍미숙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님들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홍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쪽 방에서 얘기합시다. 홍미숙은 다른 직원에게 카운터를 맡기고 정숙 일행을 카페 안쪽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홍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실 줄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내셨나요? 정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홍미숙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20년 넘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영길 씨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도와주는 정도였나요? 수진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홍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정말로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영길 씨는 직장 선배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홍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도 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훈이요? 제 아들이에요. 올해 22. 홍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길 씨,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영길에게는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영길 씨의 아들이에요. 홍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정말로 다른 아이가 있었다니.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와 수진도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특히 민수는 장남으로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지금 어디 있나요? 정숙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대학생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홍미숙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르바이트 하러 나왔거든요. 불러올게요. 홍미숙이 나간 후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호기심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감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남편을 닮았을까요? 5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홍미숙과 함께 키 큰 청년이 들어왔어요. 22살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의 얼굴이 영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그리고 입가의 미소까지 영길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혈연관계였어요. 지훈아, 인사드려라. 홍미숙이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내 아버지 가족분들이야. 박지훈이라고 소개된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도 영길과 비슷했어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정숙은 그 청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남편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 아이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까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어머니를 도와주시는 아저씨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럼 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군요? 수진이 물었어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제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영길 아저씨가 자주 오셔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홍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지훈이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영길 씨도 가족이 있으시니까.
그냥 좋은 어른으로만 알게 하고 싶었거든요. 정숙은 지훈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 없이 자란 거였어요. 영길이 자주 찾아와서 돌봐줬다고 하지만 진짜 아버지처럼 함께 살지는 못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주셨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궁금했어요.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공부도 봐주시고 생일 때마다 선물도 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병원에서 기다려주시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이에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영길 아저씨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많이 격려해 주셨거든요. 수진이 놀란 듯 말했어요. 서울대요? 대단하네요. 지훈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과외비도 대주시고 학비도.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홍미숙에게 보낸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말이죠. 카페 운영비, 지훈의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게 이 모자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지훈이 정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면 불편하시면. 정숙은 한동안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서 영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지훈아.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있어서 가족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아니야.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우리 모두 피해자고. 카페에서 홍미숙과 지훈을 만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남편의 숨겨진 삶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0년 넘게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두고 살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이라도 드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주일째 거의 안 드시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냥 놔둬. 며느리 소영도 자주 찾아와서 죽이라도 끓여드리려 했지만 정숙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아팠거든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영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온다던 말들, 출장이 길어진다던 핑계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였죠. 그 시간에 영길은 홍미숙과 지훈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억울한 건 돈 문제였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1,000원, 10,000원도 아껴가며 살았거든요. 영길이 요즘 경기가 어렵다며 절약하자고 했을 때마다 정숙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수억 원을 쓰고 있었다니. 민수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했는데 정숙이 혼잣말을 했어요. 수진이가 학원비 달라고 할 때마다 미안해했는데 그날 아침 정숙은 갑자기 무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영길에게 직접 따져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왜 평생을 속였는지. 백구야, 아빠한테 가자. 정숙이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정숙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따라왔어요. 산에 오르는 길은 혼자서는 힘들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거든요.
40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정숙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당신이 한 짓이에요? 백구는 정숙 옆에 조용히 앉아서 함께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나만 바보처럼 믿고 살았던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당신은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모은 눈물을 다 흘리는 것 같았어요. 홍미숙한테는 카페도 차려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지훈이 교육비까지 다 대주면서 정숙이 무덤을 주먹으로 쳤어요. 정작 우리에게는 용돈 1,000원도 아끼자고 했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가족들에게 절약을 강요했던 순간들, 그런데 뒤에서는 다른 가족을 위해 거액을 쓰고 있었다니. 이렇게 속일 거였으면 차라리 죽기 전에 솔직히 말이라도 하지. 정숙이 흐느꼈어요. 나만이 아니라 민수도, 수진이도, 그리고 저 아이까지 다 속이고 살았구나.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고개를 돌리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 찾아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계실 줄 몰랐어요. 정숙은 지훈을 보는 순간 더욱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고 원망스러우면서도 안쓰럽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훈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지훈아. 정숙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서 영길의 젊은 시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정숙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찾아뵙고 싶었어요. 정숙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진짜 아버지도 모르고 자라면서 더 외로웠을 텐데. 그때 민수와 수진이 함께 올라왔어요. 지훈이 혼자 산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달려와서 정숙을 안았어요. 왜 혼자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민수는 지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일어나.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있지 마. 지훈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의 표정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피는 섞였잖아. 이제부터라도 진짜 형제로 살아보자. 수진도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어요. 맞아. 우리 모두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건 마찬가지야. 서로 원망할 이유는 없어. 정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영길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훈아. 정숙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백구가 지훈 주변을 빙빙 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새 가족을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정숙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지훈이 대학 과제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고 수진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없었으면 과제 제출 못할 뻔했어요. 정숙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 보였거든요. 지훈이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일어나서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정숙이 요리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너는 공부해. 정숙이 고개를 저었지만 지훈은 이미 주방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맛있게 해주시는 걸 보고 배우고 싶어요. 지훈이 당근을 깎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자취할 때 써먹을 수 있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와 소영이 들어왔어요. 요즘 민수는 지훈에게 형으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에 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지훈이 왔구나.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면접 준비는 어때? 형이 알려준 대로 연습하고 있어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소영도 지훈을 친동생처럼 챙겨줬습니다. 정장은 맞춰 입었어? 면접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네, 형수님. 어제 형이랑 같이 사러 갔어요. 지훈이 고마워하며 대답했어요. 정숙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길이 잘못은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거였어요. 지훈은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훈의 대학 생활 얘기, 민수의 직장 이야기, 수진의 회사 근황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어요. 지훈아, 이번 겨울방학 때는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때?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혼자 원룸에서 지내지 말고. 정말요, 어머니?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수진이 거들었어요.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지훈은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식사 후 정숙은 지훈과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어요. 백구도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아, 힘들지 않니? 정숙이 물었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 같은 아들이 한 명 더 생겨서 고마워.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산소를 찾았어요. 이제는 지훈도 당연히 함께하는 가족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무덤 앞에 앉은 정숙은 한결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6개월 전의 분노와 슬픔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대신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복잡하긴 했지만 결국 좋은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훈이 정말 착해요. 민수와 수진, 지훈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 무덤 앞에서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야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사랑해요. 정숙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백구는 무덤 주변을 천천히 돌며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비밀을 파헤쳤던 그게는 이제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처는 컸지만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훈이라는 소중한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것도, 가족들이 더욱 끈끈해진 것도 모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다음 주에 지훈이 면접 보는 날 같이 가실래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첫 면접인데 당연히 가야지. 지훈이 뒤에서 어머니 하며 감격해 했어요. 저녁 무렵 지훈이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 정숙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조심히 들어가거라. 정숙이 지훈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밥 잘 챙겨 먹고. 백구도 지훈을 배웅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정숙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 잘 살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백구가 정숙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모든 걸 지켜본 유일한 증인으로서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